네, 안녕하십니까. 주간 닫다 2주차입니다. 벌써 두 번째가 됐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본 건 영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왜 퍼펙트 데이즈가 올해 첫 영화냐? 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올해의 이 모든 날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의 그 정의를 잡고 싶어서 과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첫 영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루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예전에 온우생에도 썼었지만 어떤 자신의 일과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 빠짐없이. 그리고 해야 할 일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그 일은 좋은 일이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의 끝에 갔을 때, 아,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두 가지를 완벽한 날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벽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전자가 맞겠죠? 그런데 또 내가 그렇게 실제로 완벽했다라고 말을 내뱉은 경우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영화의 주인공인 히라야마가 생각하는 완벽한 날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해요. 빗자루질 소리를 들으며 기상, 양치, 수염을 다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사들고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 별 탈 없이 업무를 마치고 근처 신사에서 간단한 요기 및 이제 나무 사진 찍기,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자전거를 타고 목욕탕에 가 목욕 재개를 하고 지하도에서 술과 간단한 요기, 그 다음 집에 돌아와 책을 읽으면서 잠에 드는 것. 이렇게 첫 번째 하루가 지나가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이 완벽해 보이는 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다음 날은 다카시의 여자친구가 찾아와 일과의 균열이 생기고, 그 다음 날은 다카시의 소꿉친구, 그리고 또 다카시의 여자친구인 아야가 나타나죠. 그 카세트 돌려주러. 그리고 뽀뽀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조카 니코가 찾아오고, 또 니코는 떠나게 되고, 어쩐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고 나면은 이 영화에서는 완벽한 하루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에 가깝다고 보이는 첫 번째 날에도 그 한 아이가 길을 잃고 엄마를 찾다가 화장실에 있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결국 찾아주고. 그런 것도 결국엔 완벽의 균열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웃기게도 히라야마의 완벽을 깨는 것들은 다 히라야마 자신이 아닌 외부의 일이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완벽한 날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직장 동료인 다카시의 말버릇에서도 나오듯이 뭐 10점 만점에 N점 이런 거에서도 히라야마는 결국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닌 9점짜리, 뭐 짤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9점의 상사였고, 그나마 10점이라고 처음에 표현을 하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아야도 결국엔 2점으로 추락해버리고, 그래서 과연 이상적인 날이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퍼펙트 데이가 아닌 데이즈라는 게 조금 이때서야 납득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루에는 완벽한 나날이 없다고 보이지만 사실 그런 균열을 포함해서 모두가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루는 끝나기 마련이고, 또 이제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는 완성됩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저는 영화를 그렇게 보고 이제 완벽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게 됐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하루를 정의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 히라야마 역을 맡으신 누구더라? 네. 야쿠쇼 코지 배우님을 보면서 자꾸 그 우리나라의 이성민 배우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왠진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이 비슷한가? 뭐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바바리 몇 개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퍼펙트 데이즈는 끝이고, 두 번째는 책입니다. 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이고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의 저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학평론가님인데, 네,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 원래는 사실 작년에 읽었어야 될 책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는 동생이 자기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읽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안 읽어봤다니까 아직 선물을 해줬어요. 생일 선물로. 근데 왜 생일 선물인데 아직까지 안 읽었냐? 그리고 제 생일이 뭐 언제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일은 3월 2일입니다. 네, 아주 긴 시간이 지났죠? 그거는 이제 이 신영철 평론가님의 글을 아껴 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제가 책을 읽는 순위가 늘 바뀝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가.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영화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록에 있는 영화들을 다 보고 읽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네,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안 됐죠. 아무튼 그렇게 읽었고 저는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읽었는지 좀 더 일찍 읽을 걸 하고요. 네, 이 책은 신영철 평론가님의 그 특유의 문체가 나타나는 책입니다. 역시나 이분의 문장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해요. 문장이 어휘가 엄청나게 막 특별하거나 그런 걸 쓰시지 않거든요. 근데 문장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신기해요. 특별해요. 특별해져요.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단어의 조응이 탁월하다? 이 문장을 읽고 있으면 그 저자가, 필자가 말하고 있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론과 자신의 영화 독법이 딱 맞아서 맞물리는 그런 톱니바퀴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글의 논리 구조도 정말이지 정확해가지고 저도 참 이분의 글쓰기 방식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누군가의 문체를 따라가고 싶진 않은데 이분만큼은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글이 이분의 문체를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제 글이 어떠냐고요? 블로그 가보시면 많습니다. 아마 올해 볼 영화는 이 책에서 나온 영화들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노력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영화, 제가 먼저 봤다면은 정말 이 영화를 이렇게 본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정말 감탄이 나오고, 보지 않았던 거라면 어떤 내용인지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깊은 그 의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보고 싶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회를 빌려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신영철 문학평론가님을 왜 좋아하냐, 단순히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도 있지만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분의 저서를 이거 전에 몰락의 에티카라는 문학평론 집과 인생의 역사라는 에세이를 읽었는데, 그 중에 그 몰락의 에티카에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에 대한 문학평론이 있어요. 문학평론? 영화평론? 비평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 트라우마가 깨졌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내용은 어떻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TV를 돌리다가 어쩌다가 영화 채널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고 있던 영화가 올드보이였는데, 하필이면 또 그 장면이 오대수가 이제 자신의 혀를 자른다고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전 어린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 영화가 엄청난 영화라고 많은 평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못 봤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몰락의 에티카에서 그 평론을 접하고 오이디푸스 신화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내시니까, 설명을 하는 걸 읽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트라우마고 나발이고 왜 혀를 자르는지도 이제 납득이 되니까 너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고 후회했습니다. 난 이 영화를 왜 이제서야 봤나. 그래서 신영철 평론가님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그분.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영화 국보입니다. 국보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재밌고 아름답고 좋게 훌륭하게 본 영화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게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배우들의 연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진짜 좀 신들린 듯이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기, 이게 가부키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제 영화에서 가부키 장면이 나올 때 좀 심장이 조마조마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탁월한 아주 조화로운 오리지널 스코어가 제 심장의 현을 켭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심장에 힘을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영화의 구성도 좋았어요. 3막 구성이죠. 그런데 그 막의 시작이 모두 누군가의 죽음으로 동일하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 두 번째는 자신의 스승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친구이자 적이자 콤비인 슌스케의 죽음.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그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건 자신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도 좋았어요. 영화에서 주된 모티프로 등장하는 피, 혈통, 나는 내 피를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라고 갈망하던 그 피를 이을 수 없다는 어떤 하나의 은유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요. 저는 영화가 전체적으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 소네자키 신주를 연기하고 있는 키쿠오를 보고 도망치는 슌스케. 그걸 보고 자신은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다면서 도망치죠. 슈스케가 본 키쿠오는 진짜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키쿠오가 스캔들로 추락하고 술집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취객이 무대 앞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쫓겨나고 무대 밖에 있는 키쿠오에게 다가가서 남자인 것을 보고 가짜잖아. 여기서 이제 가짜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죠. 슈스케에게 키쿠오는 진짜였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대 밖의 키쿠오는 가짜였던 거라는 이런 대비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지점부터 진짜와 가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키쿠오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아름다움의 원형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키쿠오가 아버지의 죽음에서 아름다움을 봤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제로 그 죽는 장면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때 얻은 아름다움은 키쿠오의 작동 방식으로 남은 것 같아요. 키쿠오는 복수를 시도하지만 실패했고 결국 어머니의 유언대로 삽니다. 근데 그 유언대로 산다고 해서 그 복수심이 과연 해소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 그 복수심은 키쿠오가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과정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여요. 슌스케와의 성공적인 공연 이후에 이런 말을 하죠. 전에 본 적 없는 풍경을 봤다. 그리고 이 풍경에 대한 묘사는 눈이 내리는 것 같은 장면이죠. 어두운 배경에 반짝이는 것들이 있는 그런 장면. 키쿠오의 아름다움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죽음의 장면, 그 눈과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눈이 내리는 장면, 이 영화에서 눈이 내리는 장면은 딱 3번 있다고 기억나거든요. 첫 번째가 말했던 아버지의 죽음, 두 번째가 국보의 위치에 오르고 자신의 딸과 조우한 후, 그리고 세 번째는 국보의 위치에 오르고 첫 번째 공연, 그 백로 아가씨를 연기하는 그 마지막 공연이죠. 거기서 눈이 내리죠. 근데 무대 연출을 위한 가짜 눈이죠. 그런데 거기서 키쿠오는 자신의 작동 방식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때서야 아름답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두 번째인 딸과의 조우 후에서는 그런 묘사가 없죠. 진짜 세상에서 진짜 딸을 만나고 진짜 눈이 내리는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니. 무대라는 가짜 세상이 자신의 진짜 세상이 돼버린 걸까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본질적으로 진짜가 있을까요? 가짜에서, 가짜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예술이 있을까요? 연극도 재현, 진짜가 아니고요. 그 재현을 수행하는 배우도 당연히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키쿠는 온나가타라는 가짜 여성을 연기하는 남자고요. 그리고 예술, 연극, 배우 이 세 가지는 모두 관객이 없으면 누군가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작중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술성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키쿠는 무대에 오르려는 일념 하에 살았습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냐는 대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화면은 관객과 무대를 감추고 남는 것은 키쿠와 키쿠오의 시선이 가닿는 곳뿐입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뱉어내는 아름답다 라는 말과 함께 영화가 끝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얻은 그 아름다움의 원형을 다시 마주하면서요. 키쿠오는 가짜의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는 관객, 진짜가 되고 그때서야 아름다움을 본 게 아닐까요? 국보라는 위치에 올라서야 그 풍경을 볼 수 있던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가짜 중에 가짜,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보는 키쿠오는 진짜와 가짜를 초월한 모양새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움에는 진짜도 가짜도 없다고. 아무튼 그래서 아직도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영화 국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개인적인 영화 감상 방식인데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이제 한 2달, 3달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서야 봤어요.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상영관도 적고 영화가 길다 보니까
언제 보지 이거를 좀 고뇌를 하면서 영화 보기까지 과정이 꽤 험난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그 결말 부분에서 키쿠와 이제 동일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최고였습니다. 또 보고 싶은 영화 국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책 고다 아야 작가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첫 번째 말했던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 히라야마가 읽는 세 권의 책 중 하나인데요. 네, 세 권 다 찾아보고 싶었으나 이 나무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퍼펙트 데이즈에서 나오는 음악은 들어봤는데 계속 듣고 있는 음악도 있는데 책은 왜 찾아볼 생각을 안 했나 그런 생각에 한번 가서 구매해서 읽어본 책입니다.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읽고 있던 책이나 영화에서 소개되는 것들을 찾아서 읽는 게 또 하나의 즐거운 독서법이라서 네, 그렇게 읽은 이 나무는 굉장히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나온 나무를 봤을 때는 뭔가 책 내용이 살짝 섬뜩할 것 같은 그런 스릴러 같은 소설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따뜻한 책입니다. 이 책이 쓰여지는데 13년? 16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10년이 넘었다고 하고 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이 나무에 대한 메모를 적어둔 걸 책으로 옮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이나 나무에 대한 애정이 참 잘 드러나는 책입니다. 특히 어릴 때 아버지와의 일화가 있거든요. 전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일본 근대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자신의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자신의 딸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뭐 나뭇잎을 보고 나무의 종류를 맞추는 그런 것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그런 교육이 이런 책까지 이어졌다는 게 굉장히 감동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읽고 있으면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어라서 그런 건지 작가님의 표현이 되게 좋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덕분에 야쿠시마라는 섬도 알게 됐어요. 야쿠시마 섬이 그 모모노케 힘의 배경이 된 섬이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삼나무가 있대요. 조문삼나무라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에도 있는 건데 저도 한 번쯤 가서 봐보고 싶다는 그런 웅장함을 가진 나무더라고요. 한번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일본의 3대 붕괴지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산사태가 나서 크게 무너진 지대를 관광지로 쓴다는 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산사태 지역이 관광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오야쿠즈레였나? 네, 찾아봤는데 왜 관광지로 쓰이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벚꽃놀이 명소라든가 배를 타고 이런 나무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꽃놀이를 하는 그런 곳이 있던데 거기도 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책을 쓸 때에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아마 가더라도 제가 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에 애초에 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린 네 번째 나무였습니다. 네, 이렇게 2주차가 끝났습니다. 저번 주는 보고 읽은 것을 그냥 녹화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대본 콘티를 좀 썼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걸 하면서 올해 동안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걸 만드느라 정말 즐거운 2주차였어요. 계속 대본을 쓰면서 생각이 나아가는 거, 그 논리 구조를 좀 짜맞추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고 의미 있었고 그래서 국보는 거의 한 나흘 정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도 핸드폰으로 계속 쓰고 고치고 이랬었거든요. 정말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어서 일요일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밀도 있는 한 주를 보냈다. 네,
이번 다음 주엔 과연 무엇을 보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봅시다.